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은 하이브리드의 끝장판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사는 하이브리드가 4기통 2000cc를 기반으로 하는 4기통의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사죠. 사실 도요타에서는 프리우스라는 모델을 제일 먼저 내놓고 시장에 나왔지만, 물론 프리우스가 많이 팔리죠.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오닉하고 비교 이런 거보다는 도요타의 캠리, 그 다음에 혼다의 어코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소나타나 K5, BMW 530E에 들어가 있는 또는 벤츠가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인강대와 다르게 각 차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점수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를 뭔 차를 고를까 할 때 물론 디자인을 보고 가격대를 보고 실내 또는 시운전을 해보고 사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는 하이브리드의 이 시스템을 알고 차를 사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세계 특허에 빛나는 도요타 캠리, 그러니까 도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 시스템에 대한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직렬과 병렬과 직병렬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렬 시스템은 엔진과 모터와 배터리가 있는데 엔진은 구동을 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기름을 때워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가 배터리를 충전을 해줍니다.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모터가 차를 굴리죠. 예전에 GM에서 나왔던 2차 방식이 있어요. 이걸 바로 직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엔진은 자동차를 구동하지 않아요. 발전만 하는 거예요. 병렬은 엔진에서 나간 구동 바로 앞에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 앞에 미션이 있습니다. 자, 엔진이 모터를 통해서 출력이 그대로 미션을 타고 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모터가 미션을 돌려서 바퀴를 또 굴려요. 병렬 시스템은요, 엔진이 미션을 통해서 바퀴를 돌릴 때 반드시 모터의 축을 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전기를, 배터리를 가져다 쓰면 이때는 배터리를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데 모터가 돌아갈 때는 배터리 충전을 하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 모터가 구동 시 충전이 불가. 그리고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동은 불가합니다. 모터가 돌 때는 모터가 도느냐 아니면 제네레이터처럼 충전을 할 것이냐 구동을 할 것이냐를 반드시 5월 드라이브 5월 차지, 리차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병렬이에요. 병렬로 엔진과 모터가 같이 바퀴를 돌릴 수도 있고 엔진만 바퀴를 돌릴 수도 있고 모터만 바퀴를 돌릴 수도 있으나 병합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못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병렬 시스템이에요. 병렬 시스템은 엔진이 바퀴를 구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모터를 지나서 바퀴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만 봤을 때는 이게 직렬 같은데 왜 이 당시에 직렬, 병렬, 직병렬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병렬이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직렬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직렬, 병렬, 직병렬 시스템을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병렬은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직병렬 시스템은 뭐가 다르냐? 도요타가 세계 특허에 빛나는 20년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물고 먹고 아주 뽕을 뽑아먹은, 자기네가 차를 판매함에 있어서 80% 이상의 판매율을 기록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얌스럽게 20년간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서 이 시장에 뽕을 뽑아서 니미뽕이 돼버린 아주 니미뽕의 최고참이죠.
얘네가 쓰는 직병렬식의 핵심 기술은 뭐냐?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병렬식을 얘기를 할 때 병렬식은 엔진의 구동이 나갈 때 반드시 모터를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모터가 구동하지 않는 배터리의 잔류량이 얼마 없어서 모터가 바퀴를 구동하지 못할 때는 엔진이 모터의 부하, 모터를 돌리면서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임에 저항이 걸리게 되는데 직병렬 시스템의 빛나는 하이브리드 라이센스 기술, 이 도요타의 기술은 엔진 다음에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파워 PSD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션이에요. 엔진 앞에 미션이 있고요. 미션 앞에 발전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션 앞에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병렬로 묶여 있는 발전기와 PSD에 같이 병렬로 묶여 있는 모터가 있어요. 여기에 모터가 있고 여기에서 구동 시스템이 바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직병렬 시스템을 함께 쓰는 도요타의 이 세계 특허에 빛나는 하이브리드의 특장점은 뭐냐면 엔진이 힘이 나갈 때 아까 병렬 시스템은 바로 모터를 가는데 얘네는 구동을 하는 모터는 엔진의 힘을 뺏지 않아요. 별도로 위에 따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PSD로 가면 PSD는 썬기어와 플래닛 기어와 링 기어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엔진에서 나가는 출력이 여기 축을 타고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는데 PSD 얘가 미션처럼 우리 제가 9단 미션, 10단 미션 설명할 때 유성기어 세트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 유성기어 같은 건데 엔진에서 나가는 힘이 여기를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 플래닛 기어 안에 있는 기어와 링 기어와 썬 기어와 여러 가지가 돌면서 여기서도 기어의 힘이 남고 여기서도 기어의 힘이 남고 요거를 타고 나가는 엔진 힘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기어를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기를 돌리면서 발전기가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PSD에서 남는 구동이 모터와 함께 바퀴를 구동하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시스템은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이 바퀴를 구동할 때 약 80%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모든 차는 엔진에서 100%의 힘이 나가면 남는 힘을 재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부하가 덜 걸리니까 연비의 연료량,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량을 ECU가 조절해서 연비가 소폭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엔진에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회전의 힘 100%는 버려지거나 구동에 쓰여질 뿐이지 그걸 재활용을 못해요. 근데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이 PSD를 통해서 무부하 상태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남는 무부하 상태에 남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100%의 물리적인 회전의 힘이 처음에 차를 구동할 때는 100%가 다 필요하죠. 근데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저항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하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줄어들었을 때 20%의 남는 힘을 바깥으로 플래닛 기어나 썬 기어, 링 기어를 통해서 이 PSD를 통해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구동으로 갈 거는 가고 남는 거는 발전기를 돌리죠. 그래서 도요타의 시스템은 차가 주행을 하면서 모터가 구동이 되면서 충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충전을 하면서 모터를 쓰기도 하고 충전이 주가 되면서도 모터의 힘이 살아나기도 해요. 이게 도요타가 쓰는 핵심의 기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또 달라지는지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또 달라지는 것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차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의 혼다는 어떤 시스템을 쓰냐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술의 혼다. 기술의 혼다니까. 기술의 혼다는 뭔가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기술의 혼다 얘네들은 약간 좀 독특한 애들이에요. 얘네는 또 독특한 뭔가를 쓰냐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나 BMW나 벤츠가 쓰고 있는 아까 제가 병렬 설명드렸잖아요. 병렬 시스템. 병렬 시스템은 엔진 다음에 반드시 모터예요. 그 다음에 미션. 그 다음에 구동바퀴예요.
반드시 엔지님이 모타를 거쳐서 미션을 거쳐서 구동바퀴로 간다면 이 병렬. 근데 혼다의 병렬은 상당히 달라요.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있기 전에 클러치 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가 센 큰 모터가 달려요. 그 다음에 발전기 모터가 또 옆에 달려요. 발전기 모터. 얘네의 시스템은 여기에 클러치 팩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여기에 엔진하고 이제 클러치 팩이 있고 얘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는 CVT 미션이 걸려 있어요. CVT 미션. 얘네는 희한하게 CVT, 물론 다른 회사들도 CVT를 많이 쓰는데 CVT 미션이 걸려 있는데 혼다가 쓰는 병렬 시스템은 일반적인 병렬하고 다르게 큰 주행 모터 옆에 바로 발전기 모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차가 모터로 주행을 시작하다가 점점 더 해서 빨라져 가지고 시속 보통 80km/h가 넘어가면 보통의 일반적인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모터로 8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엔진이 살아납니다. 모터만으로는 8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1.5톤이 넘는 차를. 물론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조금 속도가 더 늘어나긴 한데 이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치. 근데 혼다 차는 모터만으로 150km 속도 이상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얘네는 큰 모터가 있기 때문에 150km를 낼 수가 있는데 배터리만 가지고 얘네가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만 가지고 큰 모터를 활용해서 150km를 못 가요. 80km, 9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살아나는데 엔진이 살아나면 이 클러치 팩이 붙기 전에는 CVT 미션으로 연결이 안 되고 모터를 통한 CVT 미션은 계속 바퀴를 가고 있는데 이 엔진이 살아났을 때 클러치 팩이 붙지 않으면 이 엔진은 발전기 모터를 돌려요. 진열 시스템.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 충전만 해주는 거. 혼다는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엔진을 살려서 이 엔진의 힘이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발전기 모터를 돌려서 진열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전기를 여기다 또 공급해요. 그래서 모터만으로도 시속 150km 이상을 가요. 그러다가 배터리의 전류량이 떨어지거나 모자르면 그제서야 클러치 팩이 붙으면서 엔진의 힘이 바퀴로 가죠. 뭐하러 이렇게 하냐? 엔진을 살려서 그대로 바퀴를 굴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하냐. 그런데 저도 사실 혼다의 이 시스템을 되게 복잡하고 안 좋게 봤는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혼다가 저렇게 하게 되면 엔진이 미션을 통해서 구동바퀴를 굴리지 않기 때문에 모터만으로 가니까 주행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주행 느낌이. 그래서 혼다 차를 타게 되면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처럼 모터의 힘만으로 약 시속 160km까지를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토요타 캠리가 좋냐? 혼다 어코드가 좋냐? 현대 기아 얘네들은 시스템이 같아요. 다 병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알면 돼요. 얘는 토요타가 쓰는 얘네 시스템은 엔진이 자주 켜지죠. 엔진이 자주 살아나는데 얘네는 엔진이 살아나서 충반전을 같이 때리고 뭐하고 어떻게 되는 무조건 좋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런 급의 중형차의 하이브리드의 평균 연비는 약 17에서 19km가 나옵니다. 리터당. 이거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40km가 나오네 어쩌나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타려면 뒷차들한테 빵빵거려야 되고 빵빵거림을 당해야 되고 발끝 신공을 해야 되고 완전히 그냥 노이로즈에 걸려서 운전을 해야 돼요. 연비운전. 그럴 거면 뭐하러 이 4, 5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녀요? 걸어 다니면 되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타게 되면 토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17에서 19km. 혼다가 쓰고 있는 병렬인데 직병렬 같은 시스템을 직렬 공급을 받는 모터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혼다도 약 17에서 19가 나와요. 그러면 현대기아 소나타가 쓰고 있는 병렬 시스템도
17에서 19가 나와요. BMW 530이요? 얘네들보다 차가 더 무거운데 얘도 비슷하게 나와요. 17에서 18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씨발 사기 아니냐. 아니 얘네는 직병렬 시스템을 쓰고 얘네는 병렬인데 직렬 공급을 받고 얘네는 그냥 병렬인데 어떻게 연비가 이렇게 같이 나오냐. 여기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과 팩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 방식은요. 가다 서다가 자주 반복되거나 또는 항속 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 환경이요. 가다 서다 막히는 구간, 쭉 달리는 구간, 그 다음에 간선도로, 쭉 달리는 구간하고 간선도로에서 간선도로가 아마 브레이킹이 더 많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 직병렬 시스템들이나 병렬 시스템이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요. 회생 제동을 걸게 되고 주행하면서 무부하 상태, 부하가 덜 걸렸을 때 엔진의 힘을 가져다가 배터리를 충전시켜요. 근데 그 환경이 크게 주행 환경에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근데 모든 제조회사들이 직병렬 시스템이냐 병렬에 직렬이 도움을 주는 병렬인데 직병렬 같은 병렬이냐 아예 병렬이냐가 완전히 시스템상은 다 다른데 얘네들이 이 주행 환경을 다 세팅을 못해요. 왜냐하면 ECU나 그 다음에 전기를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어떠한 거를 우선으로 자동차를 세팅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다르다 하더라도 충방전이 되는 환경은 우선 선택을 줘야 돼요. 얘네가 이 환경을 우선으로 줬으면 얘네는 이 환경인 거고 얘네는 이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실사용자들은 이 세 환경을 다 섞어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주행하는 패턴 자체가.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오너들이 특정 운전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비가 달라요. 유독 그 사람은 24km, 25km가 나온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의 운전 패턴인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이걸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24에서 26의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 환경을 다 나눠서 쓰면 17, 19km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발끝 신공으로 막 진짜 막 뒷차가 빵빵거리고 뭐 뒷차는 나 몰라라 그러고 살살 가지 말고 그렇게 가면 그냥 일반 상황에서도 30km 나오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걸어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4, 5천만 원짜리 차 타갖고 그냥 발만 얹고 가려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를 왜 타고 다니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내가 하이브리드 타잖아요. 나도 그러고 다녀. 나도 계속 계기판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엔진을 안 살리고 가려고 아주 별생쇼를 한다고. 희한하게 내가 리뷰할 때 그러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희한하게 내가 쫌생이가 된다고. 나는 분명히 지갑에 돈이 있고 나는 분명히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이브리드만 타면 발끝이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씨발 가벼워지는 거 봐. 어떤 사람은 신발 벗고 양발까지 벗고 받는다니까. 왜냐면 이 신경세포를 살려갖고 악셀레이터를 진짜 막 한 1.3mm만 누른다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아주 그냥. 그래 연비가 잘 안 나오겠어? 잘 나오지. 차가 좋은 게 아니라 지가 발바닥이 끝장나는지는 모르고 지가 능력이 있는데 차가 좋다 그래. 지가 씨발 액셀레이터를 그냥 건들기만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연비가 막 30씩 나와요. 근데 내가 막 그런 사람들 놀린다? 왜 그러고 타냐고? 근데 내가 타잖아. 나도 그래. 신기하게 이게 조절이 안 돼. 하이브리드를 타면 희한하게 사람이 쫌생이가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조사가 차를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자동차 리뷰어 중에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다 봤어.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하드웨어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씨발 연비가 똑같이 나오느냐. 나는 여기에 착안해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씨발 연비가 비슷하게 나오지? 봤더니 얘네도 왜냐면 도요타가 쓰고 있는 직병렬 시스템의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엔진이 구동되면서 남는 무부하를 걸리고 모았을 때 얘네는 가다 서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오히려 병렬 시스템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어떤 회사가 이거를 쓴다는 건 몰라요. 왜? 얘네가 프로그램 로직을 뭘로 했는지까지 내가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니까 아마도
쭉 달리는 구간이 많은 구간에서 얘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SD가 쭉 달리면서도 충전이 되잖아. 달리는 구간이 많으면 얘네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막히는 구간이 많으면 오히려 현대, 기아, 벤츠, BMW는 병렬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선도로처럼 약간 스포티하게 타면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이럴 때는 혼다의 병렬 우선이지만 직렬 공급을 받는 이 시스템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타는 환경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를 존나게 빨아주거나 그 회사가 대단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주행하는 환경이 1번이 많은지 2번이 많은지 3번이 많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각 이 차를 타는 동호회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실시간에 연비를 내놓은 것들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차가 어떤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드웨어적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니까 얘네들이 하드웨어적인 ECU의 세팅이 뭘로 해놨는지까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동호회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차를 선택하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알려주고 싶으면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운동 성능이 좋은 건 혼다 어코드하고 BMW 530E가 운동 성능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병렬 시스템을 쓰는 얘네들은 달리다가 배터리의 충전량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엔진이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어시스트를 안 해줬을 때는 얘네들은 단점이 커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를 쓰는 이유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핵심 기술은 연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 즉 출발할 때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이 들어가겠죠. 가장 큰 힘과 가장 연비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 이때 모터가 돌죠. 그 다음에 추월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할 때 많은 운동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때 배터리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모터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차를 가속하는 것은 병렬 시스템이 유리합니다. 출발과 제가속이 많을 때는 병렬 시스템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라이센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조사들이 이 직병렬 시스템을 안 갖다 쓸까에 의문점을 갖고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네가 이 시스템이 라이센스가 풀렸는데 안 쓸까? 보니까 빛나는 세계 특허의 기술이지만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병렬 시스템도 혼다처럼 모터를 하나 옆에 더 붙여도 되는 거고, 보통 다른 회사들은 엔진 옆에 모터가 있고요. 충전 제네레이터는 외부로 빼요. 벨트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들 보면 제네레이터가 가동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네레이터에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제네레이터를 냉각까지. 우리 보통 알터네이터에 냉각수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들, 현대기아 차들 보면 알터네이터에 냉각수가 들어가요. 그만큼 전기를 따로 필요하니까 엔진으로 알터네이터를 돌려갖고 따로 또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서다가 반복되거나 추월 가속이 필요할 땐 엔진 바로 옆에 모터가 붙어 있는 이 시스템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빛나는 토요타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기술을 직병렬 시스템을 안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곧 하이브리드는 길어야 10년 정도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10년의 시장을 위해서 다시 연구와 생산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기업들은 지금에 있는 병렬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에서의 핵심 기술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배터리 기술 당연하죠. 전기 모터 기술 당연하죠. 모터에 미션 붙이는 거. 저는 전기차도 모터에 미션을 붙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나 모터의 기술보다는 플랫폼의 기술을 어떻게 갖고 가냐가 관건이고, 이 플랫폼의 기술의 지금 핵심은 카본 파이버하고 리어 서스펜션의 판스프링 적용이에요. 이거는 아마 성지가 돼서 5년 뒤에 노사장의 이 라이브는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조회사는 리어 서스펜션에 판스프링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볼보가 앞서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를 고를 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요타의 캠리가 엔진의 개입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는 사실 엔진이 스르륵 살아났을 때 미션을 통해서 구동을 해주지 않는 혼다의 시스템이 저는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면서 충방전을 같이 때리면서 가는 도요타의 기술도 굉장히 빛나는 기술이에요. 각 회사는 기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직병렬과 병렬의 직렬의 어시스트를 받는 혼다와 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는 회사에 이 시스템의 장단점과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17에서 19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2000cc의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17에서 19의 연비가 나왔어요. 얘의 차값이 4,500만 원이었어. 자, 내가 2000cc의 일반 내연기관을 샀어. 내연기관 연비 12에서 14 정도 나오죠? 잘 나와야 14. 보통 12 간당간당 뭐 11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의 연비 차이를 보면 약 4에서 5km, 많게는 6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몇 킬로 타죠? 많이 타면 한 2,000km. 근데 이 정도 타면은 뭐 디젤이나 저기 타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 1,000km에서 1,500km 정도를 타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은 한 달에 기름값을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2000cc 내연기관을 타는 사람들은 얼마를 쓰냐? 한 달에 기름값을 20만 원에서 약 한 23만 원을 쓰게 돼요. 그 차이 나는 게 보통 저는 사실 차이 나는 거를 한 7만, 월에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2000cc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하고. 차값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아요. 500만 원 이상.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이랑. 5년을 탄다고 봐봐. 한 달에 7만 원 기름값 차이 나면은 1년이면 70만 원, 84만 원. 그러면은 5년을 타면 8, 5, 40,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그럼 처음에 차값 차이 나는 거나 5년 타면서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면 사람들이 연비가 엄청나게 아껴준다는데 한 달에 뭐 연비 막 30만 원, 40만 원 아끼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아껴야 10만 원. 뭐 일반 사람들이 차 한 달 타봤자 얼마나 많이 들고, 영업사원은 번외로 놓고 그냥 영업사원 여기 들어오지 마, 영업사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80만 원, 90만 원 차이 나는데 5년 타면은 처음에 차값 차이 나는 거나 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굳이 5, 600만 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가계 경제에 그러니까 물론 뭐 면밀히 따져서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가계 경제에 굳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별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가 출력이 더 세다 그러는데 더 센 만큼 차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더 세게 나오는 출력이 똑같이 플랫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의 전비가 계속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를 사야지, 만약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요 무조건 최고의 시스템이고 연비가 최고고 뭐하고 했으면 아마 이 기술은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우리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과 상술의, 기업은 지금 기술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 소비자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이 차를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밀히 따져보면 내연기관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케팅의 상술에 속아나서 제품을 구매해주면서 테스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